매일같이 우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오는 시누이, 심지어 싸가기까지 합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쫀쫀하게 굴지 말라더군요. 저는 시끄럽게 싸우는 대신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매일 흰죽에 짠지만 차려줬죠. 그러자 3일 만에 시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파란색 디지털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새벽 5시 58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저 두꺼운 현관문 밖에 누가 서 있는지 뻔했습니다. 노인들은 아침 운동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은 등교 준비를 시작하지도 않은 이 시간에 남의 집 문짝이 떨어져라 배를 눌러대는 사람은 이 평안 아파트 단지에 딱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바로 제 손아래 시누이 설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제 배를 가로지르고 있는 남편 민준의 팔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남편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살금살금 침대에서 빠져나가려 했죠. 하지만 저의 모든 노력은 두 번째로 울리는 집요한 벨소리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며 웅얼거렸습니다. 여보, 나가서 문 좀 열어줘. 이러다 이웃 사람들한테 민원 들어오겠어. 저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 고급 아파트는 우리 부부가 10년간 악착같이 모은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쉴 수 있는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설이네 부부가 오빠네랑 가까이 살면 좋겠다며 길 건너편 오피스텔에 새 들어온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철컥. 문을 살짝 열자마자 화려하게 화장한 설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번쩍이는 실크 잠옷 차림에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한 손에는 동대문 야시장에서 산 짝퉁인 게 뻔한 구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휴, 형님, 뭐 하느라 이렇게 늦게 열어줘요? 제 성격 알면서 맨날 꾸물거린다니까. 설이는 제가 문을 활짝 열어주길 기다리지도 않고 좁은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와 마치 제 집인 양 거침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싸구려 향수 냄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한숨을 억지로 삼키며 문을 닫고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일찍 왔네, 서방님. 오늘은 좀 더 자지 않고? 저는 의례적으로 물으며 가스레인지에 물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설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탁자에 다리를 척 올리고는 스마트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광호 씨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지 뭐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형님네 와서 아침이나 먹으려고요. 그러더니 그녀는 익숙한 탐색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설마 또 라면에 계란 푼 건 아니죠? 판다르또 어제 동네 앞에서 설렁탕 사 먹었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 오늘은 차돌박이 듬뿍 들어간 된장찌개가 당기는데 형님, 냉장고에 차돌박이 남은 거 있어요? 있으면 좀 끓여줘요. 고기 많이 넣어서. 저는 물주전자를 든 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아침 6시인데 차돌 된장찌개를 끓여달라니 그걸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의 그 명령조의 태도였습니다. 제 등줄기를 따라 뜨거운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이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도 아니고 저는 그녀의 형님이지 고급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늘 아침엔 아직 장을 못 봐서
냉장고에 식빵이랑 계란밖에 없네. 일단 그걸로 간단히 먹고 된장찌개는 주말에 형님이 시간 내서 해줄게. 설이는 입술을 쭉 내밀며 마치 제가 자기 밥그릇이라도 빼앗은 양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스마트폰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진짜 실망이다. 오빠가 지점장까지 돼서 돈도 잘 버는데. 동생 아침밥으로 그 말은 식빵 쪼가리를 줘요? 알았어요. 그럼 계란이나 2개 부쳐줘요. 꼭 반숙으로요. 완숙은 목 막혀서 못 먹으니까. 아,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한 잔 갈아줘요. 요즘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비타민 C 보충이 시급하거든요.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돌아서서 프라이팬을 꺼내고 계란을 깼습니다. 뜨거운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도 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도 아니었고 10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설이네가 이 동네로 이사온 지난 3개월 동안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나타나 배불리 먹고 온갖 투정을 부린 뒤 가방을 챙겨 횡하니 가버렸습니다. 설거지거리만 산더미처럼 남겨놓고 말이죠. 저는 그걸 다 치우고 허겁지겁 출근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녀가 단 한 번도 미안한 기색 없이 이쑤시개 한 통이나 과일 한 봉지 사온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설이에게 오빠네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우리 부부가 짊어져야 할 의무였습니다. 저는 계란 프라이와 오렌지 주스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힐끗 쳐다보더니 포크로 노른자를 쿡쿡 찌르며 시중에서 파는 계란은 시골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토종란처럼 고소한 맛이 없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입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손은 부지런히 움직여 순식간에 접시를 비웠습니다. 오렌지 주스까지 원샷한 설이는 입가를 쓱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배부르다. 저 이제 출근 준비하러 가볼게요. 아, 형님. 오늘 저녁은 좀 일찍 해줘요. 우리 광호 씨가 돼지갈비찜이랑 동태찌개가 먹고 싶다네요. 넉넉하게 만들어서 제가 싸갈 수 있게 좀 남겨줘요. 그 양반이 요즘 입맛이 까다로워져서 식당 밥은 입에도 안 대려고 해요. 그러고는 그 짝퉁 구찌 가방을 챙겨들고 휙 돌아서 나가다가 잊지 않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동태는 꼭 국산 생태로 사요. 냉동은 살이 퍽퍽해서 맛없으니까. 쾅!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민주는 여전히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의 계란 껍데기와 더러운 컵을 보며 보이지 않는 피로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고 저는 제 한계가 이 시누이에 의해 무참히 시험당하고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 퇴근하자마자 저는 회사 근처 재래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만 원짜리 한 장을 들고 장을 보는 건 마치 휴지 조각을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2,000원 하던 시금치 한 단이 오늘 기름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3,000원으로 훌쩍 뛰었고 돼지고기 값은 금값처럼 춤을 추고 생선은 마치 산삼이라도 먹여 키운 듯 비쌌습니다. 저는 정육점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설이가 돼지갈비찜을 해달라고 했으니 맛있게 하려면 가장 좋은 부위인 갈비를 사야 했습니다. 단골 정육점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유, 수진 씨,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오늘 들어온 돼지갈비가 아주 끝내줘요. 이걸로 갈비찜 하면 남편이 밥솥 통째로 비울걸. 한두 근 끊어줄까? 저는 혀를 찼습니다.
네. 아주머니. 2근 반 주세요. 2근 반이나? 오늘 손님 오시나 봐?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무슨 늘 보던 그 뻔한 얼굴들인걸요. 우리 집은 부부와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이렇게 세 식구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늘 5인분, 심지어 6인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설인의 부부의 그 뻔뻔한 얻어먹고 싸가기 습관 때문이었죠.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해 봤습니다. 좋은 돼지갈비 2근 반이면 벌써 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동태찌개에 들어갈 큼지막한 동태 1마리, 채소, 양념까지. 오늘 저녁 식사 준비에만 1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간장, 소금 같은 부수적인 비용은 제외하고도 말이죠. 한 달 30일, 제 식비는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 맞먹는 1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쉴 틈도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칼질 소리, 기름 끓는 소리, 간장 양념이 졸아드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지만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끔거리며 오늘만은 설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저녁 7시 정각, 막 저녁상을 차렸을 때 어김없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설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광호 씨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설이의 남편 광호는 깡마른 체격에 늘 잠이 부족한 듯 흐리멍덩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 형님,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내가 형님이 해주신 갈비찜이 너무 맛있을 거라고 해서 염치 없지만 저도 같이 왔습니다. 광호는 해에 웃으며 누런이를 드러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 민주는 제부를 보자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광호 왔나? 이리 와, 이리 와. 소주 한잔 해야지. 마침 내 형수가 요리 다 끝냈어. 저녁 식사는 시끄럽고 가식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민준과 광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눴고 설이는 쉴 새 없이 젓가락을 놀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맛있고 살코기가 많은 갈비만 골라 자기 앞접시에 쌓아두고 또 남편에게 덜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가 얼마 남지 않은 갈비 접시를 빤히 쳐다보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죠. 역시 형님 손맛은 최고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하고 색깔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전문 식당절이 가라네요. 설이는 입안 가득 음식을 넣고 우물거리며 칭찬했지만 그 칭찬이 제 귀에는 가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갈비 한 점을 억지로 덜어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동서 많이 들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설이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제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려고 사둔 큼지막한 플라스틱 반찬통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형님, 갈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안 먹으면 아깝잖아요. 제가 좀 덜어서 내일 광호 씨 아침으로 줄게요. 동태찌개도요. 내일 아침에 밥 말아 먹으면 끝내주겠네.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설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냄비에 반쯤 남은 갈비찜을 통해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일 점심으로 먹으려고 남겨둔 동태찌개 역시 국물 몇 방울과 생선 대가리만 남기고 거의 다 퍼갔습니다. 저는 밥상머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밥그릇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천에 든 밥, 그가 이 무례하고 뻔뻔한 행동을 제지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부와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설이야. 마음껏 가져가. 형이랑 형수는 많이 안 먹어. 남겨봐야 버리기만 하니까 너희가 가져가서 맛있게 먹고 힘내서 일해야지. 설이는 눈을 반짝이며 웃고는 반찬통 뚜껑을 탁 닫아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죠. 거봐요, 형님. 우리 오빠가 이렇게 속이 깊다니까요. 형님도 오빠한테 좀 배워요. 베풀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너무 따지면 하늘이 복을 안 준대요. 설이의 그 말은 넘치기 직전에 물잔에 떨어진 마지막 물방울이었습니다. 베풀면 복이 온다고? 다른 사람의 피땀 흘린 노력을 이렇게 뻔뻔하게 착취하는 게 어떻게 복을 받을 일이란 말인가. 저는 싹 비워진 음식 그릇들과 의기양양한 시누이의 얼굴, 그리고 바보같이 무능한 남편을 보며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통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을 치우며 저는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시장 영수증을 꺼내 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10만 7천 원이라는 숫자.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고 부부만의 공간이 외부 세계와 차단되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실없는 동영상에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저녁 동생들을 챙기는 자상하고 아량 넓은 형 역할을 한 자신에게 무척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거울에 비친 제 초췌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인데 눈가에는 벌써 희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돈, 일, 육아, 그리고 이제는 시누인의 가족이라는 짐까지, 이 모든 것이 매일 제 젊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랑 얘기 좀 해요. 저는 몸을 돌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웅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봐. 나 이거 진짜 재밌는 거 보고 있단 말이야. 저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낚아채 머리맡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며 불쾌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래?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이번 달 우리 식비로 얼마 썼는지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자르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먹는 거 가지고 얼마나 쓴다고 그래. 우리 부부 소득도 괜찮은데 당신은 왜 그렇게 빡빡하게 계산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얼마나 쓰냐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번 달 식비가 지난달보다 2배나 늘어난 거 알아요? 120만 원이에요. 순수하게 장 보는 데만 쓴 돈이라고요. 오빠,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내가 야근해서 번 돈, 밤에 온라인으로 부업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고요. 민주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역력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설마 내 동생한테 밥 몇 끼 사주는 게 아깝다는 거야. 설이네 이제 막 이사 와서 아직 자리도 못 잡고 힘들잖아. 우리가 형이고 형수인데 동생 좀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저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도와주는 거? 매일같이 와서 새끼를 얻어먹고 반찬통까지 가져가서 음식을 싸가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건 착취고 이용이죠. 우리 집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나도 돈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좀 봐요. 설이는 구찌 가방 들고 다니고 매일 네일숍 가서 관리받아요. 나는 올해 립스틱 하나 새로 못 샀는데 그런데도 그 애는 내가 인색하다고 흉보고 오빠는 거기에 동조해서
내가 쫀쫀하다고 하잖아요. 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억측 좀 하지 마. 그 가방 짝퉁이겠지.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을 사. 그리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그게 어디로 가? 나중에 우리 늙고 병들면 자식들한테만 기댈 거야? 결국엔 피부치인 동생한테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그가 자신의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방패처럼 사용하던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좋은데 그게 다 서리 주머니로만 들어가잖아요. 계속 그렇게 동생 편만 들어봐요. 나중에 그 애가 오빠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나 말아요. 민주는 벌떡 일어나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아, 됐어. 됐어. 나 피곤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당신 잔소리 들으니까 머리 아프다. 당신 마음대로 해. 대신 어머니 귀에만 안 들어가게 해. 어머니가 당신이 서리한테 인색하게 구는 거 아시면 나한테 뭐라고 안 하기로 약속 못해. 민준의 마지막 말은 제 뺨을 후려치는 차가운 물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기는커녕 어머니를 들먹이며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형으로서의 체면과 어머니의 만족이 아내의 감정과 노력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는 아내가 희생하고 짐을 짊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화목한 가족, 오해 깊은 형제라는 껍데기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남편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깊은 실망감이 제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나서서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민주는 맹목적으로 여동생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를 구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일어나 저항하지 않는다면, 이 작은 가정은 시누이의 탐욕과 남편의 무능함 때문에 속이 텅 빌 때까지 갉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좋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겠다. 그리고 시누이가 그렇게 얻어먹는 걸 좋아하고 보살핌 받는 걸 좋아한다면 내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보살펴주겠어.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완벽한 정화 식단으로 말이야. 내일부터 이 집의 메뉴는 바뀔 것이다. 더 이상 기름진 고기 반찬도 산해진 미도 없다. 오직 흰죽과 적나라한 진실뿐. 어디 한번 보자. 호강에 익숙해진 그 위장이 굶주렸을 때 그 끈끈한 가족이라는 가면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저는 입꼬리를 올려 웃었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의 순종적인 아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내가 이겨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고를 고거나 고기를 재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정화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골 정육점이나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생선, 가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서민적인 식재료를 파는 잡곡 가게로 직행했습니다. 어머, 수진 씨,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나왔어요?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쌀 포대를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 저렴하고 양 많이 불어나는 쌀 1킬로만 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삭한 짠지도 한 통 주시고요. 아주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웬일이야, 평소에는 향 좋은 햅쌀만 사가더니, 그리고 수진 씨네는 짠지 같은 거 안 먹지 않아? 남편분이 기름진 음식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아, 요즘 저희 집 입맛이 좀 바뀌어서요. 담백하게 먹어보려고요. 저는 대충 둘러대고
서둘러 계산을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장보기 비용은 총 5,00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남은 잔돈을 보며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헛된 체면이라는 짐을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나 홀가분한 일이었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쌀을 깨끗이 씻어 냄비에 담고 물을 부어 끓였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도 향긋한 표고버섯도 없었습니다. 오직 쌀과 물뿐이었습니다. 저는 냄비 옆에 서서 쌀알이 뭉그러지지 않게 가끔씩 저어주었습니다. 쌀이 하얗고 걸쭉하게 퍼지자 갓 지은 밥처럼 구수한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매일 맡던 기름지고 느끼한 냄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식탁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 대신 시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낡은 사기 그릇을 꺼내 놓았습니다. 간장물에 절여진 하얀 짠지와 그 위에 붉은 고추 몇 조각을 올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잔인할 정도로 단순하고 소박한 아침 식사였죠. 민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된장찌개 냄새도 안 나고, 여보, 아직 아침 안 했어? 저는 뜨거운 김이 나는 죽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했어요. 앉아서 식사해요. 민주는 눈앞에 멀건 흰죽과 짠지 접시를 번갈아 보며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야? 흰죽? 여보, 장난해? 아침부터 이런 걸 먹고 어떻게 일하러 가? 일단 먹어봐요. 어제 당신이 머리 아프고 피곤하다고 했잖아요. 책에서 봤는데 그게 몸에 단백질이랑 독소가 너무 많이 쌓였다는 신호래요. 흰죽이 몸을 정화하고 간 해독에 아주 좋대요.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치 남편의 건강을 극진히 걱정하는 아내처럼 다정한 목소리로요. 민주는 얼굴을 찌푸리며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었습니다. 정화는 무슨, 이렇게 밍밍한 걸 누가 먹어? 차라리 당신이 나가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와 그냥 참고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미 큰 솥 가득 끓여놨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당신이 맨날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고 했듯이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저는 그의 논리를 그대로 이용해 그의 입을 막았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짠지와 함께 죽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생강을 씹은 원숭이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제 몫의 죽을 천천히 먹으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15분 후면 우리의 귀한 손님이 등장할 것이고 진짜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엌 큰 요란한 칼질 소리도 맛있다는 칭찬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메뉴로 귀한 시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6시 55분 다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짜증내거나 피곤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집주인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서방님. 오늘 일찍 왔네. 서리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지난주에 음식을 더 많이 담아가겠다며 새로 장만한 3단 보온 도시락 통을 들고 있었죠.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웬일로 문을 빨리 열어주네요. 내가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나 보죠. 근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이상하지?
평소처럼 고소한 냄새가 안 나네. 서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도시락통을 쿵 내려놓고 육수 냄비나 고기 볶는 프라이팬을 찾으려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싱크대는 깨끗했으며 식탁 위에는 커다란 죽가, 냄비와 짠지통이 전부였습니다. 형님, 아침밥 어디 있어요? 설마 아직 안 한 건 아니죠? 제가 오늘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김치찌개 만드는 거 얼마나 손 많이 가는지 알아요? 그거 먹고 출근하려고 일부러 일찍 왔는데 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유지하며 서리에게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일단 앉아봐. 오늘 형님이 서방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서리는 경계심 가득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깜짝 선물이요? 설마 저 데리고 5성급 호텔 레스토랑이라도 가려는 건 아니죠? 저 그럴 시간 없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어제 회사 도서관에서 빌려온 건강한 삶, 일본인의 장수 비결이라는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서리 앞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그릇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서방님을 위한 선물이야. 요즘 서방님이 피곤하다, 피부가 푸석하다, 짜증이 는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길래 내가 걱정이 돼서 엄청 알아봤거든. 전부 다 식단이 너무 기름지고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그런 거래. 서리는 저를 쳐다보다가 눈앞에 흰죽을 쳐다봤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이 죽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이 아주 많지. 저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 건강하고 젊게, 피부 좋게 살려면 주기적으로 클린 식단으로 몸을 정화해야 한대. 그리고 몸을 정화하는데 가장 좋은 음식이 바로 이 현미로 끓인 흰죽이야. 짠지처럼 자연 발효식품이랑 같이 먹으면 장 속의 독소를 배출하고 간을 시원하게 해주고 피부도 좋아진대. 내가 서방님 생각해서 일부러 새벽같이 일어나서 끓인 거야. 식기 전에 얼른 먹어봐. 서리는 밍밍해 보이는 흰죽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외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휘저으며 그 안에 다진 고기나 작은 갈비라도 숨어 있는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쌀과 물뿐이었죠. 형님, 지금 장난해요? 서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일하러 갈 힘 얻으려고 아침 먹으러 온 거지. 이 멀건 죽 먹으러 온 줄 알아요? 고기는요? 생선은? 내가 가져온 이 도시락통은 뭐 담으려고 가져온 건데요? 저는 그녀의 분노를 알아채지 못한 척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기랑 생선은 매일 먹었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병나. 서방님, 이건 다 서방님 좋으라고 하는 거야. 저기 민준 씨 좀 봐. 저 사람도 아주 맛있게 먹고 있잖아. 저는 턱으로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남은 죽 한 숟갈을 억지로 삼키려다 제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밥풀을 묻힌 채 그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리야. 형수님 말씀이 맞아. 담백하게 먹으니까 속이 편하네. 요즘 나도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서리는 오빠를 쳐다보고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우리 부부가 자신을 작정하고 놀리고 있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3단 도시락통은 마치 쓰라린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저 안 먹어요. 이런 건 돼지나 주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먹어요. 형님이 돈 아까워서 인색하게 구는 거면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해요. 뭐하러 정환이 건강이니 핑계를 대요? 내가 3살짜리 애인 줄 알아요? 저는 미소를 거두고 서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 서방님. 내가 서방님 건강 걱정해서 밥 차려주고 국 데워줬는데 그걸 가지고 투정이야? 내가 돈이 아까웠으면 지난 3개월 동안 서방님네 식구들 먹이느라 매달 100만 원 넘게 썼겠어. 오늘은 온 가족 건강 생각해서 메뉴를 좀 바꿔본 건데 먹기 싫으면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렇게 막말을 해? 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고 꾹 참기만 하던 형님이 오늘 이렇게 날카롭게 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분을 사귀지 못해 가슴을 헐떡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줄처럼 팽팽했습니다. 서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짝퉁 구찌 가방을 움켜쥐고 숟가락을 식탁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죽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좋아요 형님. 잘났어요. 형님이 이 집 주인이니까 나한테 뭘 먹이든 형님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똑똑히 들어요.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형님이 던져주는 이거지 같은 죽 한 그릇 얻어먹을 만큼 비참하지는 않아요. 형님이 나 무시하고 우리 부부 가난하다고 깔보니까 이런 싸구려 음식 주면서 내쫓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리는 아파트 전체가 울릴 정도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동생이 험악하게 나오자 당황해서 황급히 그녀를 말렸습니다. 서리야, 너 왜 그래? 형수님은 좋은 뜻으로 그런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네. 오빠는 조용히 해. 서리는 오빠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남편이면서 그렇게 무능하니까 마누라가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저러는 거 아니야. 오빠 동생한테 흰죽에 짠지를 주는데도 가만히 앉아 있어? 오빠, 나를 동생으로 생각하기는 해. 동생에게 된통 혼이 난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여전히 태연하게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서리의 분노에 찬 연극은 그저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서방님을 무시한다고? 내가 만약 서방님을 무시했다면 지난 3개월 동안 등골이 휘어라 서방님네 부부밥상을 차려줬을까? 나는 서방님을 동생으로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야. 거울 좀 봐. 눈 밑은 퀭하고 피부는 푸석하고 성질은 불같잖아. 그게 다 간에 열이 차고 피가 탁해서 그런 거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가 서방님한테 죽을 준 건 서방님 간을 구해주려고 한 거지. 이 죽 한 그릇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서리는 제 날카로운 논리에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그녀의 거대한 자존심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말장난하지 마세요. 내 간이 어떤지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형님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귀한 죽 형님이나 많이 먹고 만수무강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이 집에 발도 안 들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러고는 서리는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분풀이를 하려는 듯 문을 잇는 힘껏 쾅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벽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그림이 기울어졌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거봐, 여보, 내가 뭘 했어. 내 말 안 듣더니 이제 어쩔 거야. 쟤 단단히 화났어.
이대로 엄마한테 달려가서 다 일러바칠 텐데. 당신 이제 엄마한테 혼날 준비나 해.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그릇을 치웠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더 좋죠. 나도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아셨으면 했어요. 걱정 마요. 나한테 다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이나 늦기 전에 출근 준비해요. 민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 홀로 남았습니다. 냄비에 가득 남은 죽을 보며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발사되었고 정확히 목표에 명중했습니다. 서리는 자신의 탐욕스러운 본성과 떼쓰는 버릇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서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지원군, 바로 시어머니를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대결을 위해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고염식 식단의 유해성과 자연식의 이점에 대한 과학기사 몇 개를 찾아 인쇄했습니다. 이 평범한 종이들이 곧 닥쳐올 시어머니와의 전투에서 저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청소를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아침이 여유로웠던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요리할 필요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불평을 견딜 필요도 없었습니다. 서리가 사라진 집은 갑자기 훨씬 더 넓고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지 모르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 작은 가정의 행복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나는 신우이에게 이 정성 가득한 흰죽으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서리가 씩씩거리며 돌아간 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정리를 마쳤고 건강에 관한 자료를 인쇄한 종이들은 거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뜨거운 연잎차를 한 잔 따르고 천천히 음미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전화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막내딸로 어릴 때부터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 까놀이라도 건드리는 것은 시댁 전체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민주는 이미 출근했고 아마 그 역시 어머니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전화기를 꺼놓았을지도 모릅니다. 따르르릉. 집 전화벨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은 뒤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너 수진이냐?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 서리가 울면서 집에 달려오게 만들어? 네가 형님이라고 돈 좀 번다고 시댁 무시하고 시누이 핍박하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커서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묻지도 않고 제게 분노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서리를 핍박하겠어요. 아침에 놀러 왔길래 제가 정성껏 아침 식사까지 차려줬는걸요. 저는 가짜 놀라움을 섞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정성껏 차려주긴 뭘 차려줘. 걔 말로는 네가 멀건 흰죽에 시커먼 짠지 몇 개 던져주고 그게 돼지나 먹는 음식이라고 했다며.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우리 집이 큰 부자는 아니어도 내 딸이 남의 집 가서 그런 거지. 같은 죽 한 그릇 얻어먹게 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아. 네가 동서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우면 그냥 말을 해. 그런 고양이 같은 수작 부리지 말고. 저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말 속에 바늘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해세요. 설이가 제 진심을 몰라줘서 그래요. 제가 흰죽을 끓인 건 다 설이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 설이 보니까 안색도 안 좋고 눈도 퀭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게 다 몸에 열이 많고 고지혈증 초기 증상이라서 그래요.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서요. 제가 동서 걱정돼서 몸 가벼워지라고 며칠만이라도 디톡스 시켜주려고 일본 의사 선생님이 추천한 방법으로 일부러 새벽같이 일어나서 자연식 죽을 끓여준 건데 그걸 오해하고 화내서 가버렸어요. 전화기 저편이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일본 의사 선생님과 고지혈증이라는 단어가 효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편애가 심했지만 병에 대한 두려움,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부자병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 분이셨습니다. 너 지금 말장난하는 거 아니지? 어느 의사가 흰죽에 짠지를 먹으라고 권해. 걔는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렇게 먹고 어떻게 힘을 써.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와보세요. 제가 과학적인 증거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클린 식단, 자연식, 채식하는데 누가 옛날처럼 기름진 고기만 찾겠어요. 설이가 기름진 음식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죠. 갑자기 담백하게 먹으려니 힘들겠지만 약이 입에 쓴 법이잖아요. 어머님, 제가 형님으로서 동생 건강이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노인들의 건강 염려증을 정확히 파고들며 진심 어리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길게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웅얼거리며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알았다. 너 거기 그대로 있어. 내가 설이 데리고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네가 말하는 그 과학적인 증거라는 게 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만약 네가 인색함을 감추려고 거짓말한 거면 나 무서운 줄 알아라. 네, 어머님. 설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어머님이랑 동서목까지 죽 따뜻하게 데워놓고 기다릴게요. 저는 소화기를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이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가 직접 확인하러 오겠다고 한 것은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부엌으로 가 죽 냄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얀 죽은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이자 무기였으며 이 가정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15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벨 소리는 단호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설이가 서 있었습니다. 올해 환갑을 넘기신 시어머니는 풍채가 좋고 복스러운 얼굴을 하셨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자줏빛 실크 옷을 입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계셨는데 마치 데뷔마마 같은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설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 여전히 토라진 얼굴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넌 이제 죽었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공손히 인사하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범죄의 증거를 찾듯 집안을 훑어보고는 소파 중앙에 털썩 앉아 가방을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디, 네가 말한 그 신성한 죽 좀 보자. 이리 가져와봐. 그녀는 딱딱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부엌으로 가 흰죽 한 그릇과 짠지통을 가져와 시어머니 앞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세요.
이건 제가 시골에서 직접 공수한 무농약 쌀로 끓인 거예요. 짠지도 제가 직접 담가서 위생적이고요.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며 죽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살짝 휘젓고 향을 맡아본 뒤 조금 맛보았습니다. 쌀 본연의 은은한 단맛 외에는 아무런 조미료,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죽 자체는 괜찮은데 이렇게 밍밍해서야 누가 먹겠니? 이게 과학적이라고? 사람을 이렇게 옛날 보릿고개 시절처럼 먹이는 게 무슨 과학이야?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추궁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리는 어머니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자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거봐요, 엄마. 제가 그랬잖아요. 저 형님 다 핑계대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서 저렇게 인색하게 구는지. 저한테 저런 걸 먹이는 건 내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서둘러 해명하는 대신 탁자 위에 준비해둔 자료 뭉치를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국립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아침 식사로 과도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의 유해성에 대한 기사고요. 이건 오사와 요법이라고 현미랑 간단한 음식으로 난치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둔 문장들을 슈프리며 읽었습니다. 붉은 육류 과다 섭취, 뇌졸중 위험 증가, 지방간, 식탁에서 오는 조용한 암살자, 죽으로 몸을 정화하는 법, 일본인의 장수 비결. 저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고 분노가 걱정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특히 일본이나 자연식과 관련된 건강 정보에 쉽게 솔깃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서리가 요즘 살이 많이 쪘잖아요. 배는 나오고 걷는 것도 힘들어 보이고요. 아침마다 기름진 설렁탕, 갈비찜, 족발 같은 것만 찾는데 어떤 간과 심장이 그걸 견뎌내겠어요? 제가 형님으로서 동생이 스스로 몸을 망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가 서리한테 죽을 준 건 정말 동생을 위해서예요. 내장기관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요. 제가 설렁탕 한 그릇 몇천 원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저는 오해받아 억울해 죽겠다는 듯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서리는 요즘 살이 좀 쪘고 얼굴에 뾰루지도 자주 나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굶기다시피 하면 애가 충격받는 것도 당연하지. 적어도 살코기라도 좀 넣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시작 단계라서 그래요. 요즘 부자들은 다 이렇게 담백하게 먹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기름진 고기에 집착하죠. 어머님은 따님이 세련되고 귀티나고 건강하길 바라세요. 아니면 뚱뚱하고 병든 모습이길 바라세요? 제 질문은 치명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중시하고 자식들이 성공하고 건강하다는 칭찬을 듣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리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엄마, 저 형님 말 듣지 마. 나 멀쩡해. 병 같은 거 없어. 그냥 겁주려는 거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마. 동서. 저는 서리 쪽으로 몸을 돌려 마치 의사가 진단하듯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동서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거 알지? 고작 죽 한 그릇 때문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오빠랑 형님한테까지 대들었잖아. 그건 평소 동서 성격이 아니야. 그게 바로 간기울결, 민간에서 말하는 간에 열이 찼다는 증거라고. 저는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그럴듯하게 들리는 한의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리는 모두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에 열이 찼다고?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어머님. 간은 해독 기관이잖아요. 해로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과부하가 걸리면 열이 발생해서 사람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유 없이 화를 내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옛날에 서리가 얼마나 순했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다툼이 잦아졌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병은 몸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저는 서리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찔리는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확실히 요즘 그녀는 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예민해져 있었지만 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 이유를 말할 리가 없었죠. 형님, 저 안 아파요. 병 같은 거 없다고요. 서리는 더듬거리며 반박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거보세요. 어머님, 제가 몇 마디 했다고 저렇게 바로 나를 세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러지 않죠.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려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이 병 무서운 거예요. 제때 치료 안 하고 식습관 안 바꾸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하기 쉬워요. 당장 서리 데리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근처에 있는 한양대학병원에 간 전문의가 아주 용하대요. 시어머니는 암이라는 두 글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일어나 서리에게 다가가 이마와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너 몸은 괜찮니? 속이 뜨겁거나 가슴이 답답하지는 않고 왜 이렇게 이마가 뜨끈뜨끈해? 사실 서리는 집에서 걸어온 데다 화까지 나서 몸에 열이 오르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안한 시선 속에서는 그것이 즉각 병의 증상으로 둔갑했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엄마, 형님 말 듣지 마. 서리가 짜증스럽게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내 형수 말이 일리가 있어. 생각해보니 요즘 네가 광우한테도 자주 소리 지르고 피곤하다는 말도 자주 하더라. 유비무환이라고 했어. 어서 가서 옷 갈아입어. 엄마가 당장 병원에 데려가 줄게. 이참에 종합검진도 받아보자.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서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만들어낸 건강 시나리오에 완전히 빠져들어 원래 이곳에 온 목적인 시누이 학대에 대한 질책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엄마, 나 안 가. 나 출근해야 돼. 서리는 소파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갔다가 자신이 멀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창피할까봐 두려웠고 더 중요하게는 검사비가 아까웠습니다. 일이 중요해. 건강이 중요해. 하루 쉰다고 굶어 죽지 않아. 당장 가. 시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서리가 반항할 틈도 주지 않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180도 달라진 목소리로 제게 당부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죽은 그냥 둬라. 이따 병원 다녀와서 의사가 식단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걔 데리고 와서 먹일게. 네가 당분간만 동생 좀 챙겨줘라. 가족끼리 아플 때 돕는 게 진짜 가족이지. 저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서리 잘 챙길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두 모녀의 뒷모습으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에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예상 밖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소리로 싸우지도 않고 저는 죄인에서 영웅으로 인색한 형님에서 책임감 있고 지혜로운 가족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식탁으로 돌아와 흰죽 그릇을 들었습니다. 죽은 식었지만
지금 제게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쌀의 단맛과 짠지의 아삭함을 음미하며 천천히 죽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간에 열이 찼다고? 그래. 설이는 정말 병이 있었다. 탐욕이라는 병, 게으름이라는 병, 의존이라는 병. 그리고 나의 이 흰죽 처방은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두고 봐라. 귀한 시누이, 흰죽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제 아파트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평온함은 너무나 소중해서 마치 지난 몇 달간 제 가슴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더 이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제가 동생의 간열 사건을 설명해 주자 웃음을 터뜨리면서도 제게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가 시어머니까지 방패로 삼아 그 지독한 시누이를 길들였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여전히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듯했지만 이 평화로운 아침이 그 역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기지개를 켜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키우는 난초 화분에서 푸른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화분에 물을 주고 제스민 차를 한 잔 우려내어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즐길 줄 아는 여자의 진정한 아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설이는 여전히 찾아왔지만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요란하게 배를 누르거나 이런저런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종합검진을 다녀온 후 결과가 약간의 고지혈증 외에는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이에게 제가 정해준 건강식을 따르라고 강요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전화해서 설이가 형님이 끓여준 죽을 먹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설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찾아와 굳은 얼굴로 식탁에 앉아 흰죽에 짠지나 김치를 먹었습니다. 마치 독약을 삼키듯 숟가락을 들었고 저를 쏘아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숟가락을 그릇에 탁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제가 건강식은 오래 두면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락통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이는 와서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밥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설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화려하게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눈 밑 다크서클이 선명했습니다. 몸에 걸친 짝퉁 명품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어낸 간열이라는 병이 정말 그녀에게 옮겨가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어떤 깊은 걱정이 그녀를 매일 갉아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출근 준비를 하며 식물에 물을 주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여보, 내 말이 맞았지? 설이제도 아직 애야. 며칠 삐져 있다가 금방 괜찮아지잖아. 요즘 얌전해진 거 보니까 엄마가 무섭긴 무서웠나 보네. 저는 남편에게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설이의 얌전함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의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성격으로 볼 때 3일 연속으로 흰죽을 먹으면서 난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굶는 것보다 더 끔찍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너무 좋아하지는 마요. 강은 깊을수록 조용한 법이니까. 이게 폭풍 전의 고요함일까봐 걱정이네요. 민주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걱정이 너무 많아. 아무튼 나 출근할게.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좀 해줘. 돼지고기 볶음이 너무 먹고 싶네. 계속 죽만 먹었더니 속이 허해. 저는 남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뒤로 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서리가 반 이상 남긴 죽 그릇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식사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신우인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평화는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주말에 저는 아들 진우와 저 자신에게 휴식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아들을 위해 도시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몰인 스타필드에 가서 치킨도 먹고 만화 영화도 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고급 패션 매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층계를 거닐며 쇼윈도에 진열된 비싼 옷들을 구경했습니다. 진우는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렸고 아들의 웃음소리에 제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했습니다. 엄마, 나 저기 장난감 가게 구경하고 싶어요. 진우가 3층 복도 코너에 있는 큰 장난감 가게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로봇을 고르는 동안 저는 유리 난간에 기대어 아래층 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보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2층 에스컬레이터 근처 휴식 공간에 서 있는 두 명의 익숙한 모습에 멈췄습니다. 서리와 광우였습니다. 멀리서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봤지만 저는 서리가 즐겨 입던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의 옷차림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부부들처럼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서리는 팔을 휘저으며 무언가 격렬하게 말하고 있었고 광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짧게 몇 마디 대꾸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화려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서리가 광호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그의 가슴에 무언가를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광호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화난 듯 화장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서리는 얼굴을 감싸 쥐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듯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늘 남편 자랑, 행복한 가정 자랑을 늘어놓던 그 당당한 신우이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대신 그 자리에는 절망에 빠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서리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얼굴은 초췌하고 옷차림은 엉망이었던 것. 분명히 큰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나 다 골랐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돌아가 서둘러 장난감 값을 계산하고는 서린의 부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반대편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제가 방금 그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싸우는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리가 감추려 애쓰는 그 궁핍함이 단순히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어둡고 위험한 것이 그들의 삶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의 성격상 막다른 길에 몰렸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매달릴 사람은 분명 그녀의 무르고 마음 약한 오빠 민준일 것입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으며 곧 닥쳐올 새로운 폭풍에 대비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거짓된 평화는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아들 공부를 봐주고 있을 때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설이가 이 시간에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광우 없이 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헐렁한 원피스 잠옷 차림에 머리는 대충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창백함과 기미가 선명했습니다. 형님, 오빠 집에 있어요? 설이의 목소리는 갓 울고 난 사람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진우 공부 봐주고 있어. 들어와. 설이는 지친 기색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물 한 잔을 따라주자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랑 싸웠어? 저는 그녀의 태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이는 한숨을 쉬며 컵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인간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형님, 정말 지긋지긋해요. 남자라는 게 어쩜 그렇게 무능력한지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동생의 목소리를 들은 민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이야. 또 싸웠어? 젊은 부부가 싸우는 건 당연한 거야.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지. 설이는 오빠를 보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오빠,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광우 씨 사업이 잘못돼서 사기까지 당해서 큰돈을 날렸어. 이제 집세, 공과금, 생활비 전부 내가 감당해야 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저는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익숙한 가난 코스프레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는 얼마나 날렸는데. 많아?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꽤 커. 오빠,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거 못 막으면 부도나게 생겼어. 오빠랑 형님이 혹시 좀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약속해. 5천만 원. 그녀는 5천만 원을 너무나도 가볍게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망설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방설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5천만 원을 너무나도 저는 그에게 비자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모두 제게 맡겼으니까요. 민준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얼마 전에 진우 국제학교 학비 내고 보험료 내고 양가 부모님 용돈까지 보내드렸더니 지금 집에 500만 원도 없어. 5천만 원은커녕. 설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형님, 오빠랑 형님 월급 합치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다 썼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핑계 대지 말고. 진심이야.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이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는 제게서는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준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좀 해봐. 내가 오빠 친동생이잖아.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민준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저를 쳐다보다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오빠가 생각해 볼게. 근데 지금 당장은 없어. 일단 집에 가 있어. 형수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설이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분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랑 형님 꼭 도와줘야 돼요.
나 정말 급하단 말이에요. 이 돈 없으면 거래처에서 나 고소할지도 몰라요. 그녀는 쫓기듯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허둥지둥 신발을 신다가 그만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가방 입구가 열려 있어 안에 있던 물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열쇠 꾸러미, 그리고 여러 장의 서류들. 서리는 황급히 몸을 숙여 물건들을 주워 담았지만 제 눈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신발장 아래에 떨어진 붉은색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리가 미처 손을 뻗기도 전에 제가 먼저 그 종이를 주워 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종이에 적힌 굵은 글씨를 빠르게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거래 명세서도 사업 관련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카드사에서 김설이 앞으로 보낸 신용카드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붉은색으로 찍힌 연체 금액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3,285만 원. 그리고 맨 아래에는 법적 조치 예정이라는 경고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서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달려와 제 손에서 고지서를 낚아챘습니다. 내놔요? 내 물건인데 누가 함부로 보래요? 그녀는 고지서를 가방에 쑤셔 넣고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민준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서류인데 제가 저렇게 놀라.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방금 뭘 떨어뜨렸는지 알아요? 카드사 연체 고지서예요. 신용카드 빚만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민주는 입을 떡 벌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3천만 원. 당신 잘못 본 거 아니야? 잘못 보긴 뭘 잘못 봐요. 흰 종이에 검은 글씨, 빨간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당신 동생은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거라고요. 당신을 속여서 그 빚을 대신 갚게 하려던 참이었고 방 안은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속여서 그리고 저는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이 집에 상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들은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람을 이렇게 충격에 빠뜨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여동생의 뻔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요. 저는 민준의 팔을 끌어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상황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니까. 민준은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빚이 그렇게 많아? 사업하다가 사기당했다고 했잖아. 아직도 그 말을 믿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업 서류는 하나도 없고 카드사 독촉장만 있는데? 그리고 신용카드 이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원금이 원금을 낳는 구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요. 내가 방금 본 그 고지서 연체된 지 90일이 넘었다고 쓰여 있었어요.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고 이미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맙소사.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이제 그 돈을 어디서 갚아. 3천만 원을 내가 어떻게 구해. 그 돈 대신 갚아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돈은 애 키우고 아플 때 쓰려고 모은 돈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아내와 자식의 피땀을 동생의 밑빠진 독에 쏟아부으려 해요? 그래도 내 동생이잖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민주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돈 못 갚으면 은행에서 고소하고 사채업자들이 쫓아다닐 텐데 그럼 걔는 어떻게 살아? 그럼 어떻게 구할 건데요? 집 팔아서? 아니면 사채라도 빌려서 갚아주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 전에 설이가 전화했었어.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서 도와줄 수 없냐고. 딱 1년만 쓰고 장사해서 꼭 갚겠다고. 뭐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가 머리로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걔가 우리 집을 담보로 잡자고 꼬드겼고 당신은 그 말을 들을 생각이었어요?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인정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망가진 동생을 구하기 위해 아내와 자식의 보금자리를 희생할 생각까지 했던 것입니다. 민준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 공동명의고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나는 설이를 위한 그 어떤 대출 서류에도 절대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꿈도 꾸지 마요. 수진아,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걔는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어. 우리는 형이고 형수잖아.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조금 도와주는 게 뭐 어때서? 나중에 갚는다잖아. 도와주는 거? 도박빚에 허덕이는 사람. 구하겠다고 아내와 자식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발 정신 차려요. 걔는 투자 같은 거 한 적 없어. 걔가 자랑하던 그 새벽 신도시 프로젝트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요. 몇 년 전에 중단된 유령 프로젝트라고요. 걔가 무슨 돈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 돈 어디에 썼는지는 하늘만 알겠죠. 저는 그동안 몰래 조사해온 유령 프로젝트의 진실을 폭로하며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굳어버렸습니다. 유령 프로젝트? 정말이야? 못 믿겠으면 직접 알아봐요. 오늘 당신한테 솔직하게 말할게요. 하나만 선택해요. 아내와 자식, 이 가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당신의 그 귀한 동생을 선택하든지 만약 당신이 몰래 돈을 주거나 보증을 서준다면 나는 즉시 이혼할 거예요. 애 데리고 떠날 거고 당신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요. 알아서 판단해요. 말을 마친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큰 도박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이 집을 지키려면 잔인하고 단호해져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초상집처럼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일찍 일어나 퀭한 눈으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진우를 임신했을 때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피를 나눈 가족, 다른 한쪽은 아내와 자식에 대한 책임. 저는 간단히 아침을 차려 아들을 먹여 학교에 보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어젯밤에 작성한 합의서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읽어봐요. 재산에 대한 합의서예요. 오늘부터 당신 월급 통장은 내가 관리해요. 집안의 모든 큰 지출은 우리 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당신이 이걸 어기면 재산은 절반으로 나누고 양육권은 내게 귀속돼요.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담보대출 안 받겠다고 약속했잖아. 가족 문제에 얽힌 남자의 약속은 너무나도 가벼워요. 나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여기 서명하고 월급 통장 카드 줘요. 민주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ATM 카드를 꺼내 제게 건네고 종이에 서명했습니다. 알았어. 여기. 하지만 당신도 약속해. 만약 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걔를 보러 가는 건 막지 마. 보러 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돈은 단 10원도 안 돼요. 이 돈은 우리 피땀이고 우리의 분유값이고 부모님 약값이에요. 생각 없는 사람한테 창문 밖으로 던져버릴 돈이 아니라고요. 저는 카드와 합의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제 재정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재정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설이가 돈을 뜯어내려면 제 시체를 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퇴근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디선가 시끄러운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터졌구나. 저는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집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럼이 컴장판이었습니다. 설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 선물인 크리스탈 화병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최악이야. 동생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 마누라가 무서워서. 이 겁쟁이. 민주는 그녀를 말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설이야, 진정해. 일단 그거 내려놔. 차근차근 얘기하자. 얘기는 무슨, 당장 돈 내놔. 안 주면 이 집 다 부숴버릴 거야. 설이는 막다른 길에 몰린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쳐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병을 바닥에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눈앞에 혼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이게 그토록 세련되고 우아했던 신우이가 맞나? 아니, 이것은 돈에 눈이 먼 악마였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저는 소리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바사삭 소리를 냈습니다. 설이는 획 돌아보며 충혈된 눈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 형님 오셨네? 다 형님 때문이야. 형님이 우리 오빠 꼬드겨서 나 모른 척하게 만든 거잖아. 이 악독한 여우 같은 인간.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지. 그렇지?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동생을 끌어안아 제지했습니다. 설이야, 너 미쳤어. 형수님 놔줘. 놔. 이거 놔. 저 여자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저 여자 때문에 오빠가 돈 안 빌려주는 거잖아.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제 곧 죽게 생겼다고. 설이는 발버둥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서 연민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설이야, 내 꼴 좀 봐. 네가 빚더미에 앉은 게 누구 때문인데? 나 때문이야? 아니면 내 허영심과 도박 때문이야? 남 탓하지 마. 내가 돈을 지키는 건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오빠가 발 뻗고 잘 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야. 네가 이렇게 다 때려 부수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닥쳐. 나 도박 안 해. 투자했어. 투자. 설이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더듬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투자했나? 아니면 불법 토토에? 내가 모를 줄 알아? 어제 그 카드사 고지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잖아. 너 사채도 썼지? 사채업자들이 너 쫓아다니니까. 이렇게 미쳐 날뛰는 거잖아. 안 그래? 저는 차갑게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서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방금 전에 그 기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흑흑, 오빠, 나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내 손목을 자르겠대. 오빠, 나 좀 살려줘.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습니다. 딸이 오빠 집에 가서 난동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오신 모양입니다. 난장판이 된 집과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딸을 본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설이야, 너 왜 이 꼴이 됐어? 시어머니는 설이를 끌어안고 우리 부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대체 뭘 했길래 애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돈이 있으면서 동생 하나 못 도와줘서 깡패들한테 협박이나 당하게 만들어? 저는 침착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어제 몰래 찍어둔 독촉장 사진을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이게 어머님 딸이 진 빚이에요. 은행빚만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방금 자기 입으로 실토했듯이 사채도 썼고요. 다 합치면 아마 억 단위는 될 거예요. 저희 집 팔아도 다 못 갚아요. 시어머니는 화면 속 숫자를 보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며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억대? 그녀는 설이를 돌아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이야, 너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빚이 이렇게 많아? 너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설이는 그저 울기만 할 뿐. 감히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도 자기 딸을 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끔찍한 오후 이후 설이는 어머니에게 끌려가 단단히 혼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민주는 유리 조각을 치우다가 손을 베었지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저는 낯선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 광호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설이에 관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답장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광호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얼굴을 반쯤 가리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배 중인 범죄자처럼 초조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광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퀭한 눈, 덥수룩한 수염. 아, 형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광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보자고 했어요? 만약 아내 빚 갚을 돈 빌려달라는 거면 미리 말하지만 한 푼도 없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광호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 오해십니다.
돈 빌리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형수님께 이혼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이혼? 저는 놀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서리 씨를 버리겠다고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형수님. 광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난 2년 동안 저를 속여왔어요. 사업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모은 돈, 친척들한테 빌린 돈, 전부 거기에 쏟아부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리고 심지어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이혼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금장을 찍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데요. 만약 제가 자기를 버리면 제가 자기를 협박해서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뒤집어 씌우고 빚의 절반을 저한테 떠넘기겠다고 협박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생긴 빚은 공동채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리는 정말 교활하고 잔인했습니다. 남편까지도 이용하려 하다니. 그래서 내가 뭘 도와주면 되죠? 광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사람에게 검은 장부라고 부르는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도박 사이트 계정, 거래 내역, 사채업자들 명단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첩을 아주 깊숙이 숨겨뒀어요. 만약 제가 그 수첩을 손에 넣으면 이 빚이 가정생활과 무관한 불법적인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제가 공동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할 겁니다. 그 수첩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마 장모님 댁에 숨겨뒀을 겁니다. 저희 집은 제가 다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경계하지만 친정집에서는 마음을 놓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은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광호의 이혼을 도와주면 서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고 우리 가족도 그녀의 집요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요. 도와줄게요. 그 수첩이 정말 시어머니 댁에 있다고 확신해요? 90% 확신합니다. 서리가 쓰던 옛날 방 침대 밑에 비밀 서랍이 하나 있거든요. 예전에 연애할 때 저한테 자랑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숨겨뒀을 겁니다. 저는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호가 시어머니가 계실 때 몰래 들어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오이산, 겨울이산, 호랑이를 산에서 꿰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잘 들어요. 광호 씨. 내일 오후에 동네 찻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내가 시어머니 모시고 마트에 장 보러 갈게요. 어머님은 할인 행사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거든요. 나와 어머님이 택시 타고 떠나는 게 보이면 그때 열쇠로 들어가요. 한두 시간 정도는 발각될 걱정 없이 자유롭게 뒤질 수 있을 거예요. 대신 흔적 남기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광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는 연락 신호를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계획대로 저는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옷 갈아입으세요. 오늘 이마트에서 주방용품 대박 할인한대요. 다음 날 오후 프라이팬이랑 밥솥이 반값이래요. 제가 모시고 가서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던 시어머니는 반갑과 사드린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습니다. 저는 찻집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있는 광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마트에서 시어머니의 정신을 빼놓기 위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일부러 여러 코너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광호의 문자였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찾는 중.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계속 효부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30분 후 계산대 앞에서 다시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철수, 안전. 저는 몰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핑계로 서둘러 나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광우가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을 품에 안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환했습니다. 검은 장부를 손에 넣었지만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리가 도박하는 현장을 담은 생생한 증거 말이죠. 계획대로 광호는 서리에게 빚 갚을 돈을 구하러 지방 출장을 3일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리는 남편이 돈을 구하러 간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그를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광호가 떠나기 전 거실에 초소형 카메라 2대를 몰래 설치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와 광호는 PC방에 앉아 서린의 집 카메라와 연결된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예상대로 남편이 집을 비우자마자 서린은 도박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밤 9시쯤 낯선 남녀 5명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밤 9시쯤 그들은 술과 안주, 그리고 포커 카드와 화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 남편 없으니까 마음껏 놀아. 나 오늘 완전 필 받았어. 본전 꼭 찾고 만다. 서리의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판을 벌였고 웃음소리, 욕설, 돈이 오가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협박까지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불나방처럼 도박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도박은 그녀의 뼛속까지 파고든 독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광호는 분노와 고통으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판은 끝났고 서리는 텅 빈 방에 홀로 남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친구에게 돈까지 더 빌린 상태였습니다. 광호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형수님, 이 증거와 검은 장부면 충분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힘내요. 한 번의 아픔으로 끝내는 게 나아요. 광호 씨는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요. 한 달 후 광호와 서리의 이혼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서리는 불쌍한 피해자 연기를 하며 광호가 자신을 버렸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2억 원에 가까운 빚의 절반을 광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호는 침착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서리가 집에서 도박하는 영상, 그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검은 장부, 그리고 사채업자들과의 통화 녹음까지.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자 서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조작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녀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왕광호와 피고 김서리의 이혼을 허가한다. 채무에 관하여 해당 금액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피고 김서리가 전적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원고 왕광호는 연대 책임이 없다. 서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다가가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단호함이 아니었다면 자신도 동생과 함께 진흙탕에 빠졌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우리 가족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재판 후 서리는 가진 것을 모두 팔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사채 빚을 겨우 갚았습니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와 함께 살며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힘든 삶이 그녀에게 돈의 소중함을 가르쳐 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도박은 완전히 끊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르고 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할 줄 알게 되었고 누군가를 돕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기일입니다. 저는 부엌에 섰지만 예전처럼 거창한 제사상을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상에는 닭찜과 약밥 외에 흰죽 한 그릇과 짠지 한 접시를 더 올렸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훌쩍 큰아들 진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제사인데 왜 흰죽을 올려요? 조상님께는 맛있는 음식을 올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이 죽은 그냥 음식이 아니란다. 이건 겸손함과 자존심에 대한 교훈이야. 옛날에 바로 이 죽 한 그릇이 우리 가족을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네 고모가 잘못을 깨닫고 새 삶을 살게 도와주었단다. 저는 아들에게 몇 년 전 흰죽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돈의 유혹과 탐욕의 덫에 대해서요. 진우는 진지한 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억하렴, 아들. 옛말에 가난해도 깨끗하게, 헤어져도 향기롭게라는 말이 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거야.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고 불안에 떨며 진수성찬을 먹는 것보다 마음 편히 흰죽을 먹는 게 더 행복한 거란다. 알겠니? 네. 엄마. 알겠어요. 진우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의 그 흰죽 한 그릇이 이 가정을 지켜냈어.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푸른 나무숲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 안에는 향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어우러져 따뜻하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우리가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한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